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빵 공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또한 빵의 풍미를 결정하는 또한 빵의 완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에 대한 1차 발효입니다. 오늘 1차 발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를 하는데 이 앞에서 이제 반죽을 하고 빵을 부풀리는 단계를 1차 발효라고 합니다. 근데 1차 발효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스트에 의해서 가스를 내고 가스가 나오는 거를 반죽을 할 때 형성된 글루텐이 포집을 한 다음에 반죽을 갖다가 수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밀가루가 물을 먹는 시간. 그러니까 1차 발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트에서 탄산가스를 내고 그 동안에 또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에 의해서 향도 나고 자 이런 화학적인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밀가루가 물을 먹는, 좋아서 수화를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수화가 많이 되면은 빵이 팽창이 더 잘 되게 돼요. 전분 입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빵을 굽고 나서 냉각을 시킨 다음에 포장을 했을 때 노화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죽에서 우리가 1차 발효하는 목적을 보시면은 1번은 반죽의 팽창작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죽의 숙성작용. 숙성은 반죽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빵의 풍미입니다. 그래서 발효를 하는 동안에 반죽 속에 들어간 균, 유산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특이한 빵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1차 발효 때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화학적 작용을 보면은 이제 프로티아제, 그래서 반죽을 끊죠. 그래서 반죽을 좀 연화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반죽이 발효가 되는 동안에 산도가 높아져요. 즉 pH가 자꾸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죽이 또 글루텐이 연하게 돼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설탕량을 5% 초과하거나 소금의 사용량이 1%를 넘으면 삼투압작용으로 이스트의 활력을 방해해서 이스트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좀 이 용질, 용매에 좀 이스트가 있고 이거보다 큰 물질이 있어요. 근데 설탕하고 소금은 이런 수분을 갖다 잘 빨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가 있고 그 옆에 설탕하고 소금이 있다면은 이스트는 죽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트하고 설탕하고 소금은 담으면 안 돼요. 그럼 이스트가 죽으면 그만치 가스가 안 나오니까 빵이 부드럽지도 못하고 부피도 작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좀 와서 이 삼투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설탕하고 소금에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소금 설탕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스트가 많이 죽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소금 설탕이 많이 들어갈 때는 반대로 이스트가 죽으니까 이스트도 더 많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다음에 전분입니다. 전분이 반죽을 칠 때 밀가루의 70%가 전분이에요. 이 전분이 이제 아밀라제에서 메가당으로 되고, 이 메가당은 이제 단당류인 포도당 두분자로 됩니다. 이렇게 포도당 두분자가 되면은 이제 이스트에 있는 찌마제가 또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면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일체 알코올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이제 열이 나와요. 그래야 57칼로리 정도의 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발효를 오랜 시간 하게 되면은 계속 이 온도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발효를 오래 할수록 반죽의 안의 온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설탕은 인버르타즈에 의해서 포도당하고 가당으로 가스 분해된다.
자, 이렇게 이제 포도당하고 가당으로 분해가 되면 5번처럼 이스트에 있는 찌마제가 탄산가스하고 알코올 또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7번 유당은 이스트의 먹이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잔당으로 남아 카라멜화 반응을 일으킨다. 자, 다른 당들은 분해가 돼요. 근데 유당은 이 유당을 분해시킬 수 있는 락타제가 없기 때문에 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색깔을 더 진하게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무슨 문구인지 보시면 이해가 되겠을 겁니다, 아마. 다음에 이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보유력이 커진다, 보유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스가, 반죽에서 가스가 나올 때 그 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단백질이 양이 많을수록 가스 보유력은 커집니다. 양이 작으면 새서 나가요. 그래서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의 단백질의 질, 양은 많지만은 정말서 글루테닌, 글리아딘 같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글루텐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작다면은 보유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많다면은 보유력은 커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발효성 탄수화물. 자, 요런 발효성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가스를 낼 수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정말서 유당은 분해가 안 되고 가스가 안 나오죠. 그럼 유당은 발효성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정말서 가스를 낼 수 있는 이런 당이 많을수록 정말서 이 가스 보유력이 커지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냐? 설탕은 2에서 3% 정도. 이것이 이제 너무 많으면은 반죽 사이에 설탕이 끼어가지고 글루텐이 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2에서 3% 정도. 그다음에 유지의 양과 종류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제빵 공정을 할 때 유지는 거기다가 다 쇼트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쇼트닝이 반죽에 한 3 내지 4%, 그렇지않으면 뭐 4 내지 6% 정말서 이 정도 들어가 있어 줘야지만은 반죽이 글루텐이 단단했던 것이 연해지면서 가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붙잡고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반죽의 대기. 자, 진 반죽일수록 반죽이 처져서 가스를 못 잡게 되고 정상적인 반죽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스트 양은 양이 많을수록 가스가 많이 나오겠죠. 반대로 양이 적을수록 가스가 적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반죽의 pH는 일반적으로 반죽을 할 때 이스트가 좋아하는 pH가 약 5.0에서 5.5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 pH가 낮아서 산성이 되면 이스트가 싫어요. 가스를 잘 못 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H가 5.0에서 5.5 정도 됐을 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의 질입니다. 자, 제조한 지가 15일 이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일이 지나면은 가스 발생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이스트고 또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보통은 구입하자마자 바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스트의 양입니다. 이스트의 양이 이제 많을수록 좋죠. 적을수록 가스가 덜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반죽의 온도입니다. 반죽의 온도는 높을수록 좋아요. 그다음에 소금은 1% 이상 썼을 때 발생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이스트의 사용량의 변화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거 비상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발효 시간을 갖다가 1시간 했는데 30분이나 줄이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발효 시간을 3시간 했는데 너무 길다. 2시간만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이스트를 얼마를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트 사용량이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떨 때 이스트를 바꿔서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먼저 보시면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자, 이때는 발효 시간을 갖다가 오래 할 때죠. 그래서 이스트가 작을수록 가스가 덜 나오고 오래 발효를 할 수가 있고 그만치 밀가루에 물을 갖다가 많이 먹여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용량을 다소 감소시키는 경우. 이때는 이제 수작업을 할 때,
반죽이 많아요.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죽이 많이 혼자 하는 동안에 반죽이 빨리빨리 부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작업량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량을 다소 증가시킬 때, 이스트 양입니다. 이때는 밀가루 질이 안 좋은 거, 미수성 밀가루, 그 다음에 물이 알칼리성일 때, 그 다음에 글루텐이 질이 좋은 밀가루를 사용할 때는 발효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좀 더 좀 넣어줘요. 그 다음에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설탕, 소금, 우유, 분유 등의 사용량이 많을 때, 그래서 반죽이 힘이 있을 때입니다. 일단은 이제 또한 발효 시간을 감소시킬 때 이스트를 갖다가 증가를 시켜줘요. 다음에 올라갔네요. 다음에 이제 전분에 배합니다. 발효를 할 때, 자, 이 우리가 이제 빵반죽을 할 때 밀가루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밀가루의 70%가 전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분이 발효를 할 때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요. 수화도 하게 되고 또 분해해서 덱스트린이 되고 또 덱스트린이 분해돼 가지고 나중에는 메가당, 포도당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분이 발효할 때 물을 빨아먹게 되죠. 이걸 수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밀가루가 물을 많이 빨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물을 빨아먹은 밀가루가 오븐에서 열을 받으면 이제 알파밀라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고가지고 나오면 수분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쭈그러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타 아밀라제가 돼요. 베타 전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다음에 단백질의 변화입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반죽을 칠 때 물 갖다가 흡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글루텐을 만듭니다. 근데 발효하는 동안에 이제 탄산가스하고 알코올이 나오고 산도 나와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반죽이 굉장히 연해집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탄산가스가 나올 때 반죽이 이렇게 부풀게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좀 부드러워진다. 발효하는 동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밀가루 중에 있는 또 이스트에 있는 프루테아제 이런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작용해 가지고 또 반죽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서도 설명을 드릴 때 이 온도, 시간, 습도는 계속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트는 살아있는 생물체고 거기에 맞게끔 온도를 줘야지만 이스트가 가스를 잘 내게 돼요. 그래서 반죽의 온도, 그 다음에 발효실의 온도, 습도 이런 것이 다 이스트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효할 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빵에서 3대 요소 그러면은 온도, 습도,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빵을 만드는 공정 중에 끝날 때까지 빵을 다 고가지고 나올 때까지 계속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 가지 요소가 된다. 그래서 그 발효 관리의 조건의 비교와 장점을 보시면은 자, 스트레트법하고 스펀지를 보면 이제 앞에서 한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발효 시간은 스트레트법은 1시간에서 3시간, 스펀지법은 3.5에서 4.5, 주말에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발효실은 온도는 27도, 스펀지법도 27도, 습도는 80%, 스펀지법도 80%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발효 조건에 따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발효 시간이 짧고 발효 현실이 적다. 그다음에 스펀지법은 발효 내유성이 강하다. 그다음에 부피가 크다. 속결이 부드럽다. 노화가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발효 완료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손가락으로 눌러서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반죽을 들어서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부피로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죽의 내부 온도와 pH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발효 완료점을 비교하겠습니다. 스틸트법은 부피의 3.5배 정도 증가할 거고, 습반죽법은 조금 더 많이 부푸는 거예요. 그 4배에서 5배. 그다음에 반죽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안에 그 직물 구조 같은 게 있으면 되고, 스펀지법은 이렇게 부풀었다가 살짝 주저앉아요. 그런 상태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죽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스틸법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스펀지법에서는 pH 메타기로 확인하거나, 색깔이 이제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색깔이 우유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점을 갖다가 스펀지법에서는 빛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발효 손실을 보면은 발효를 할 때 날아가는 거를 발효 손실이라고 그래요. 아마 앞에서도 문제를 풀 때 그런 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굵기 냉각 손실 얼마, 그다음에 분할 손실 얼마. 이때 분할도 앞에 얘기했던 발효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빵 반죽에 있던 수분, 또한 탄산가스하고 알코올, 이런 것이 발효하는 시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발효 손실이 길어지는 거죠,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배합률에 소금과 설탕이 많을수록 발효 손실이 작아요. 그냥 물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고, 발효 시간이 짧을수록 발효 손실도 작아요. 반대로 발효 시간이 길면은 발효 손실이 많은 겁니다. 반대로 반죽의 온도가 높으면은 빨리 수분이 날아가요. 그래서 발효 손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발효실의 온도, 1차 발효할 때 발효실의 온도가 높으면 반대로 손실이 많아져요. 습도가 많으면 반대로 이제 낮아져요. 왜? 습도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예제를 보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완제품의 무게 200g짜리 식빵 100개를 만들려고 한다. 자, 발효 손실이 2%, 굵기 냉각 손실이 12%, 전체 배합률이 181.8%로 가정을 해서 반죽의 무게와 밀가루의 무게를 구하면은, 자, 이런 예제가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 제품의 총 무게를 구해야 됩니다. 총 무게를 구하는 거는 이제 위에서 제시한 대로 완제품의 무게 200에다가 100개를 만드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20kg가 나와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발효 손실이 있고 굵기 손실이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굵기 냉각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갖다가 발효 손실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20kg에다가 1-0.12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나누기 1-0.02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3.19kg가 돼요. 정말서 20kg보다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항상 계산하면 늘어나야 돼요. 줄면은 잘못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밀가루 무게로 계산을 하면은, 자, 23.19에다가 전체 총 배합률의 합을 나눈 다음에 밀가루로 곱해줘야 되는데, 밀가루는 항상 1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100%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17.75가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발효 손실하고 굵기 냉각 손실을 더하면은 2,39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총 배합률의 합으로 나눈 다음에 일단 위에 있는 밀가루 100으로 곱해주면은 그램에 있는 밀가루의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하면은 그냥 문제를 보고 풀 때보다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1차 거래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빵이 팽창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보시면 1번 자, 이스트에 의한 발효활동 생성물에 의한 팽창이다. 그 다음에 2번 효소와 설탕, 소금에 의한 팽창. 3번 탄산가스, 알코올, 수증기에 의한 팽창. 4번 글루텐의 공기포집에 의한 팽창에서 팽창의 원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팽창을 일으키는 거는 보통 이스트가 하죠. 이것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효소와 설탕, 소금이 있는데 효소도 해요. 근데 여기에 보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설탕하고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설탕하고 소금은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효소는 하지만. 그래서 이 보기에 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자, 2%의 이스트를 사용했을 때 최적 발효 시간이 120분이라면은 2.2%의 이스트를 사용했을 때 예상 발효 시간은 자, 이스트가 많아지면은 발효 시간은 짧아진다 그랬죠. 정말에서 2%의 이스트를 썼을 때 발효 시간이 120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2% 써요. 더 많이 쓰죠? 그럼 발효 시간은 어떻게 돼요? 120분보다는 작아지겠죠. 자, 그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우선 기존 이스트의 양, 기존 이스트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발효 시간 120분이 되죠. 자, 이걸 곱한 다음에 이제 할 거, 내가 2.2%로 많이 한다면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 아니에요? 2.2로 나눠주게 된다. 그러면 109분이 나오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 발생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스 발생력은 우리가 이제 1차 발효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스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스트 양이 많아지면은 가스 발생력은 많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스트가 작으면은 가스의 발생력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이스트 양과 가스 발생력은 반비례하고 이스트 양과 발효 시간은 비례한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이 되겠죠. 다음, 자, 발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거. 빵을 부풀 때, 1차 발효할 때, 이제 빵이 부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향이 적은 거. 그러니까 가스 중에서 가스를 낼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설탕, 소금, 설탕, 유지, 이스트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지가 답이 되겠는데, 그 이유는 소금하고 설탕은 삼투압에 의해서 이스트를 죽여요. 그러면 이스트가 이제 죽으면 가스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고, 이스트 양이 많으면 가스가 많아지겠죠. 그런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유지가 들어가서 실적으로 이제 발효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나중에 가스를 보유할 때 글루텐에 들어간 이 쇼트닝은 글루텐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스가 나올 때 가스가 이렇게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포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다음 5번. 자, 빵 제품의 껍질색이 여리고 부스러지기 쉬운 껍질이 되는 경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발효가 지나치게 되면은, 발효라고 하는 거는 어느 그 가장 좋은 것이 반죽을 이렇게 한 다음에 발효를 시켜요. 온도도 주고 습도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 이때 제일 좋은 거는 아주 그 심한 이제 알코올이 안 나와야 돼요. 알코올이 나오게 되면은 빵이 녹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품에도 이 술 냄새 같은 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죽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되면은 설탕이 없어져요. 분해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죽도 힘이 없게 되고, 그래서 발효가 지나치게 되면은 잔당이 적다 그랬어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설탕이 4개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3개가 탄산가스가 되고 하나가 남았다가 색깔이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치면은 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색깔이 안 나고, 그러다 보면 오래 구워야 돼요. 오래 굽다 보면 말라버려요. 그럼 빵이 부스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발효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발효 습도가 낮으면 발효 손실이 크다. 2번 반죽 온도가 높으면 발효 손실이 크다. 3번 발효 시간이 길면 발효 손실이 크다. 4번 고율배합일수록 발효 손실이 크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고율배합을 기억이 나시는가요? 저율배합하고 고율배합했을 때 저율은 식빵을 기준으로 하고 고율은 이제 조금 달걀 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수록 빵이 빨리 발효를 할 때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비율에 비해서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고비압일수록 이스트의 발효 활력이 떨어져서 탄산가스가 배출이 적어 발효 손실이 적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일반적인 1차 발효실의 가장 이상적인 습도는 반죽을 했을 때 스트레이트법에서는 27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빵법을 할 때 1차 발효실의 온도, 습도, 그다음에 2차 발효실의 온도, 습도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빵을 할 때 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스트레이트법입니다. 표준. 자, 이걸 할 때는 발효실 온도는 80 정도가 좋다 그랬죠. 그리고 2차는 90 정도가 좋고, 그럼 우선 답이 3번 75에서 80%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1차 발효는 80, 그리고 습도가 2차 발효는 90.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다만 나중에 이제 도너츠를 할 때 도너츠만 튀기는 제품만 1차 발효 때 습도가 80보다 낮아요. 이제 기름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몇 가지 빼놓고는 그냥 1차는 80%, 2차는 90% 습도가 그렇게 외우시면은 아마 다른 빵하고 거의 다 접목이 됩니다. 다음에 문제 2번.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거의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문제를 하나 풀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쭉 한번 문제가 제가 읽어드리면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 이스트로 4시간 발효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할 때, 자, 발효 시간을 3시간으로 감소시키려면은, 자, 이스트 양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주말에서 내가 4시간 발효했는데 너무 길어. 또 이제 주문도 빨리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빵을 빨리 줄여가지고 발효 시간을 줄여서 빵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트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생각해도 발효 시간이 줄여야 되니까 이스트는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을 이제 풀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이 공식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기존 이스트양, 기존. 그 위에는 기존입니다. 원래 썼던 거. 그리고 이제 예문을 주죠. 발효 시간을 어떻게 하거나, 그렇다면 이스트양을 얼마나 하든가. 이렇게 이제 변경해야 될 거를 밑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이 기존 2개가 먼저 나옵니다. 그 2개를 대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트를 바꾸거나, 발효 시간을 바꾸거나, 그게 나오면은 그거는 밑에로 놓고 위에 계산한 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시에서 문제에서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2.6666 나오는데 그걸 이제 반올림하면 2.67이 되고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에 9번. 자, 다음 중 발효 시간을 연장시켜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떨 때 발효 시간을 갖다가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자, 1번 이스트 푸드가 충분하다. 2번 1차 발효실 상대 습도가 80%이다. 3번 식빵 반죽 온도가 27도이다. 발효실 온도가 24도이다. 자, 빵 반죽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킬 때 발효실의 온도는 얼마여야 되죠? 원래는 이제 빵 반죽의 온도랑 같아야 돼요. 그럼 발효실의 온도가 27도여야 되는데, 여기서 예문의 4번을 보시면은 발효실의 온도가 24도예요. 그러면 빵이 그만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 안 부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발효 시간을 갖다가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반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죽 온도가 27도가 나와야 되는데 30도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발효 시간을 짧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반죽 온도가 25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발효 시간을 길게 해줘야지만 그 빵에 나오는 향을 갖다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냉동 반죽법에서 믹싱 후, 자, 1차 발효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냉동 반죽법 기억하시죠? 반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40도로 급속 냉동시키고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해동을 시킨 다음에 굽는 제품이죠. 자, 여기서 이제 1차 발효 시간은 얼마냐 이거죠. 냉동법은 이스트를 갖다가 급속 냉동할 때 이스트가 죽는 거를 막아줘야 돼요. 근데 이스트가 죽을 때는 뭐에 의해서 그러냐? 물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이스트가 죽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게 하려면은 발효 시간을 갖다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때 발효 시간은 가장 작은 것이 이제 답이 되는데 10분에서 20분이 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려갔네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의 이제 역할이 아닌 것은, 자, 제빵에서 소금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이제 빵의 내상을 시게 한다. 빵에 소금이 들어가면은 누래져요, 색깔이.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2번 맛을 조절한다, 맞는 거고, 3번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시킨다, 이것도 맞는 거고, 4번 글루텐을 강화시킨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1번이 되겠네요. 빵인 반죽에 소금이 들어가면 누래지는데 이거는 희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 됐고 1번이. 다음에 이제 3번. 자, 식빵 제조에 있어서 요거는 이제 소매권 4%를 넣었어요, 아까.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4%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죽에다가 일단 이 탈지 분유를 사용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영양입니다. 영양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분유에 들어있는 칼슘을 이용하는 거예요. 칼슘을 이용해서 반죽을 치게 되면은 반죽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가스 보유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색을 갖다가 고르게 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유에는 유당이 있죠. 이 유당이 색을 내는데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빵 표피가 연해진다가 틀리고 진해지는 거죠. 유당이 많으니까. 다음에 이제 우유 식빵 완제품 500개짜리 5개를 만들려고 해요. 자, 이때는 분할 손실이 4%라면 분할 전 총 반죽 무게는 얼마냐? 여기서 이제 밀가루 무게가 아니고 반죽 무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그냥 밀가루를 찾아야 되는데 밀가루를 풀 수 있는 예문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앞에서 얘기한 대로 100% 100을 갖다가 또 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밀가루를 물어보는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은 빵 반죽 전체 분할할 때 이걸 몇 g으로 분할해야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느냐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반죽을 갖다가 500g짜리 5개를 만들 때 발효할 때 발효 손실 4%가 있는데 이 4%를 집어넣는 문제예요. 자, 그걸 보시면은 이제 총 반죽 무게는 총 완제품 중량 나누기 1 마이너스 분할 손실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분할 손실량이 0.04니까 자, 1 마이너스 0.04는 0.9가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2,500에다가 0.969로 나누면은 2,604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식빵 제조 시 부피를 가장 크게 하는 쇼팅의 적정한 비율은, 일단 그 반죽에 들어가는 유지 중에 이 쇼트닝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빵의 부피를 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답은 4에서 6이고, 일반적으로 이 쇼트닝이 많이 들어가면은 반죽을 할 때 이 글루텐에 쇼트닝이 끼게 돼요. 그래서 이 글루텐이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안 들어가면은 또 빵이 이렇게 부푸는 거를 방해를 해요. 근데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힘이 없으니까 이제 4내지 6% 이렇게 들어가준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500g의 완제품 식빵 200개를 만들 때 발효 손실, 굵기 냉각 손실 이렇게 들어간 문제예요. 자, 이때는 이제 밀가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 해줬던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또 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해를 하면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애당초 이해를 안 하고 안 풀려고 하니까 계산식만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여러 번 본 문제예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계산식을 보면은 밀가루 무게는 총 반죽 무게 나누기 붓기 냉각 손실 또 나누기 발효 손실 그 다음에 밀가루 베이커 퍼센트에 있는 100% 그 다음에 곱하기 총 배합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64kg가 나옵니다. 자, 요거 이제 푸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사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제품 중량이 400g일 때 200개를 만들려고 한다. 자, 발효 손실이 2%고 굵기 및 냉각 손실이 12%라고 할 때 밀가루의 중량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총 배합률을 해줬어요. 180. 자, 이것도 푸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다만 이제 수치만 좀 바뀐 건데 그 수치만 여러분이 대입할 수 있으면은 금방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식빵 중 설탕이 과다할 경우 대응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반죽 온도를 낮춘다, 발효 시간을 줄인다, 소금량을 늘린다, 이태양을 늘린다. 여기서는 4번 이태양을 늘린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이 많으면 이태가 죽어요. 그래서 설탕을 이태양을 늘려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빵 과자 배합회 재료 활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빵의 생산 기준 자료, 2번 원가 산출, 3번 재료 사용량 파악 자료, 4번 국가별 빵의 종류 파악 자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레시피 중에서 그 빵의 배합회를 보고 어떤 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번 국가별 빵의 종류 및 파악은 이 배합회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의 그 생산 기준 자료들은 되고 그다음에 원가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얼마나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재료 중 식빵 제조 시 반죽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1번 설탕, 2번 밀가루, 3번 소금, 4번 반죽 계량제. 이렇게 쓰면은 일반적으로 빵 반죽을 할 때 반죽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거는 이제 밀가루가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가루가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반죽을 할 때 재료를 달 때 밀가루가 100, 그다음에 이제 물이 63, 이스트가 2 이렇게 쓰면은 밀가루가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다음의 빵 제품 중 일반적으로 반죽의 대기가 가장 된 것은 자, 이 앞에서는 반죽이 렉다운 단계 좀 진 거를 물어봤어요. 그때 답은 햄버거 빵하고 잉글리시 머핀이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물어보는 문제는 가장 된 반죽이에요. 반죽을 어떤 걸 가장 된 게 좋으냐 하는 겁니다. 자, 1번 피자도, 2번 잉글리시 머핀, 3번 단과자빵, 4번 식빵.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된 거는 이제 피자 도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피자 도우는 피자를 만들 때 밑에 동그랗게 만든 그 도우예요.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량도 많고 나중에 피자를 먹을 때 소스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금 반죽도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자 반죽이 가장 된 반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소금을 늦게 넣어 믹싱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소금을 먼저 넣으면은 소금이 물을 빨아먹고 그 물이 녹은 다음에 이제 밀가루, 아미노산, 그다음 밀가루의 수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글루텐이 결합이 되고 이런 걸 밀가루가 소금이 처음 들어가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나중에 넣는 거죠. 이제 언제 넣느냐? 어느 정도 반죽이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로 되고 믹싱볼이 깨끗할 때 그 상태를 청결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청결 상태에 넣는데, 이렇게 넣는 방법을 나중에 소금을 넣기 때문에 이제 후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과점에서는 뭐 이 방법은 별로 안 쓰고 조금 늦게 소금을 넣을수록 믹싱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면은 큰 대형 공장, 24시간 빵 반죽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전기세가 한 1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을 따지면은 굉장히 큰 전기세를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연법으로 하면은 반죽 시간도 짧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다음 무게에 가는 것 중 옳은 것은, 자, 1kg은 10g이다. 1kg은 100g이다. 1kg은 1000g이다. 자, 1kg은 10,000g이다. 저거는 이제 우리가 다 배합표를 만들 때 g으로 표시를 합니다. 퍼센트는 밀가루 100원 퍼센트를 하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재료는 양에 따라서 틀린데 그런 양은 이제 g으로 표시를 해요. 그때 이제 어떤 거는 g이고 어떤 건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서는 이제 1000g이 1kg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탁 나오면은 갑자기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니시 페트리의 반죽의 적정 온도는, 자, 이제 이 데니시 페트리는 반죽의 온도를 20도로 하는 배합이에요. 그래서 유지를 넣고 반죽을 미는데 이때 유지가 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반죽의 온도를 20도로 하게 됩니다. 그 20도를 할 때 보통 지금 이 예문에서 보면은 20도에서 가장 근사치의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에서 22도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몇 도에서 몇 도 이렇게 많이 범위가 있다면은 중심이 되는 온도를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자, 옆에 보이는 사진은 체리가 올라간 데니시 페스트리입니다. 이 데니시 페스트리도 이제 유지를 넣고 여러 번 밀기 때문에 결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루아상도 마찬가지예요. 크루아상도 이제 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이고, 크루아상 반죽도 20도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ppm을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 ppm은 이제 산화제를 쓸 때 비타민 C를 쓰게 됩니다. 이제 이 비타민 C를 갖다가 쓸 때는 아주 작은 양을 써야 돼요. 그때 이 배합표에서 다른 거는 이제 퍼센트를 쓰지만은 이 비타민 C는 퍼센트를 안 쓰고 이 ppm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 ppm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자, 1번 g당 중량 100분율, 2번 g당 중량 10,000분율, 3번 g당 중량 10만 분율, 4번 g당 중량 100만 분율. 자, 이 중에서 이 ppm은 파트 퍼 밀리언 그래가지고 100만 분의 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pm의 약자를 여러분이 파트 퍼 밀리라는 걸 알면은
ppm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 파트 퍼 밀리언, 그래서 ppm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다음 중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합 시 반죽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는 거로.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식빵, 2번 과자빵, 3번 햄버거빵, 4번 불량서빵.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를 수가 있죠. 여기서는 3번 햄버거빵이 되겠죠. 다음 픽업 단계에서 믹싱을 완료해도 좋은 제품은, 픽업은 섞어만 주는 거야, 반죽을. 그러면 이제 글루텐이 형성이 안 돼야 돼요. 글루텐은 형성을 안 시키는 그 반죽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햄버거빵, 2번 스펀지 도법 식빵, 3번 데니시 페스트리, 4번 스트레이트법 식빵.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기계로 할 때는 반죽을 많이 해도 돼요. 근데 손으로 할 때는 반죽을 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죽을 조금 덜 쳐줘야지만 반죽을 밀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루텐이 많이 형성이 되면은 사람이 손으로 수작업할 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기계로 하면은 반죽을 많이 칠수록 결이 잘 나옵니다. 근데 손으로 할 때는 조금 반죽을 섞어만 주는 거예요. 다음 반죽할 때 반죽 온도가 높아지는 주된 반죽을 하다 보면은 반죽 온도가 올라가요. 그 원인입니다. 자, 1번 원료가 용해됨으로, 2번 글루텐이 발달됨으로. 그래서 글루텐이 발달이라는 거는 아미노산이 물을 먹어서 글루텐이 형성되는 것을 발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세 번째 마찰열이 발생하므로, 네 번째 이스트가 번식하므로.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은 3번 마찰열이 발생하므로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하게 되면은 반죽이 훅하고 부딪히면서 부딪히게 돼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마찰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상 스펀지 반죽법에서 사용할 물의 온도는, 희망 온도 26도, 밀가루 온도 21도, 실내 온도 26도, 마찰계수 20, 스펀지 반죽 온도 28. 이렇게 마찰계수는 도를 표시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서 마찰계수에 도가 없다 그래서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사용할 물의 온도를 직접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을 알으셔야 돼요. 공식은 일단 여기서는 스펀지 반죽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법은 희망 온도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스펀지법에서는 스펀지 온도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식을 보면은, 자, 밀가루 온도 얼마일까요? 여기서 찾으면 21도예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는 26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찰계수는 20이 되고, 스펀지 반죽 온도는 28입니다. 그래서 희망 온도가 26이죠. 그럼 희망 온도 26 곱하기 4 한 데서 나머지 네 가지 재료, 그렇죠? 그걸 더해가지고 빼면은 104에서 95를 빼면은 9 이렇게 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트레이트법에서 구할 때는 희망 온도 곱하기 3, 그리고 스펀지법에서는 희망 온도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다음에 자, 제빵 생산 시 물 온도를 구할 때 필요한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앞에 물 온도 계산을 했어요. 거기 여러 가지 온도를 해줬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걸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얼른 보시면은 1번 쇼트닝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 물 온도 계산할 때 쇼트닝 온도는 안 들어갔었죠. 나머지 실내 온도,
마찰돼서 밀가루 온도는 계산식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식에 들어가 있는 이 온도도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 반죽 시간, 반죽의 흡수율, 발효 시간 등에 영향을 주는 반죽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그러니까 반죽 칠 때 반죽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거는, 자, 훅 온도. 훅은 반죽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물 온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공식에 없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훅이 되겠죠. 나머지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물 온도는 전부 다 이 물 온도 계산할 때 들어가는 공식에 포함이 된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훅은 사실 이제 아주 겨울에 추울 때는 이 훅을 좀 데워줘야 돼요. 믹싱볼도 데워줘야 되고, 그래서 추울 때는 그 해줘야 되고, 또 여름에는 반대로 이 훅하고 믹싱볼도 찬물로 데워가지고 온도를 좀 내려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 온도 계산할 때는 이것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식빵 제조 시 수돗물 온도 20도, 사용할 물 온도 10도. 자, 사용 물량 4kg일 때 사용할 얼음량은, 자, 여기서는 이제 얼음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음량 하는 것도 계산식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계산식을 보시면은 얼음 사용량은 사용 물량 곱하기 수돗물 온도에서 사용 물 온도를 뺀 거로 곱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80 플러스 수돗물 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80은 베이커 퍼센트에서 밀가루가 100이다 하는 식으로 이 얼음량 구하는 공식에서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얼음이 물로 변할 때 생기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80 플러스 수돗물 온도는 그냥 얼음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그냥 외우셔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 물량이 위에서 4kg죠. g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4,000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 온도가 20이에요. 그리고 사용할 물 온도가 10입니다. 그래서 4,000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80 플러스 수돗물 온도인데 수돗물 온도가 2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 거 한 거에다가 밑에가 100이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40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 계산법만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다음에 이제 평균적 계산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 계산식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얼음량인데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했던 공식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식빵 제조 시 물 사용량이 1000g, 계산된 물 온도는 영하 7도, 그 다음에 수돗물 온도 20도 시의 조건이라면 얼음 사용량은 얼마냐. 자, 여기서는 이제 물의 온도가 영하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는 이제 영상이었는데 영하로 제시할 때 그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에다 대입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1000 곱하기 20 마이너스 7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1000 곱하기 27이 되죠. 그렇죠? 20에다가 마이너스 7이니까 27로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은 270g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메모지에다가 그려가면서 식을 대입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24번. 자, 수돗물 온도 18도, 사용할 물 온도 9도. 자, 사용 물량 10kg일 때 얼음 사용량은 얼마냐. 자, 이거는 앞에서 구했던 얼음 사용량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시 대입을 해주는데 이 80이라는 거를 그냥 베이커 퍼센트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밀가루는 무조건 맨 위에 쓰고 100이다 하는 것처럼 얼음량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80이 들어가는데 이 80이 뭐냐? 얼음이 물로 변하는 그때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잊어먹지를 않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도 이제 0.918이 되고 답을 보면은 보통 이제 소점수 올리든가 해가지고 근사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근사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반죽의 물리적 성질을 시험하는 기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제 반죽을 한 다음에 반죽에는 이제 물리적 성질이 있고 또 이제 화학적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리적 성질을 시험하는 기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몇 가지 기계를 설명드렸을 때 처음 보는 기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수분 활성도 측정기입니다. 자, 이거는 반죽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게 자연순과 결합순과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다음은 일반적으로 양질의 빵석을 만들기 위한 아밀로그래프의 범위는, 자, 이 문제는 아주 잘 나오고 이거는 거의 답이 거의 다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아밀로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반죽의 밀가루에 있는 전분의 그 호화도를 보는 건데,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400에서 600 정도가 됐을 때 그 밀가루가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측정하는 기계가 이 아밀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비유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600에서 400 사이에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으면은 그게 이제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끊어질 때까지 늘려서 반죽의 신형성을 알아보는 기계는, 자, 이거는 익스텐소 그래프입니다. 반죽을 쭉 잡아당기는 이런 기계예요. 자, 오늘은 1차 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패닝, 장형 2차 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